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올해부터 기초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이 오는 5월까지 이 빚을 모두 갚으면 채무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해서 쌓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2년 만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환경부도 이런 호응을 바탕으로 지급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기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둘째 이하 자녀에게만 이상 자녀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첫째 자녀에게도 똑같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준 모양이죠? 네, 그렇죠. 첫째는 이제 뭐 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어떤 재정적인 걱정 없이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700만 원까지 이제 뭐 지원했는데 사실 사립대학교 가면 757만 원이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전액 지원으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상이라든가 하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립대 이공계열이 뭐 이 실험비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을 완전히 지금 없앨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보편적인 또 그다음에 선별적인 복지라는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투자 중에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네.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대상 그리고 지원 액수도 늘렸습니다. 어려운 대학생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라면 첫째든 둘째든 관계없이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한데요. 소득 구간을 나눠서 지원하는 금액도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득 구간 1 구간에서 3 구간 사이는요. 기존에 5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50만 원 더 늘려서 5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무려 9.6%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4에서 6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9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역시 30만 원 늘려서 4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약 7.7%가량을 높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에 따라서요.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있거든요. 그 국가장학금 이 유형도 예산을 500억 원 더 이제 투입을 해서요. 네. 더 많은 대학생들이 더 두텁게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네. 이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있죠. 일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적인 그런 대학 내 일을 대학 안에서나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자금도 버는 유용한 제도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또 그 액수도 역시 확대했죠? 네, 대상은 이제 8구간, 그러면 중위소득이 200%인데요. 그거 이제 300%까지 늘리면서 9구간까지 지금 소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더불어서 이제 근로 단가가 지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2만 명 이상의 수혜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저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눈에 띄는 거는 학자금 대출을 한 다음에 이자 뭐 면제하는 기간도 좀 늘었어요. 지금까지 뭐 바로 직업이 없으면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2년 이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상환에는 소득 기준도 좀 올라갔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작년도에 일본에서 이 비슷한 것들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어요. 아, 소득 제한을 안 두는. 아예. 그러니까 우리 8구간, 9구간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뭐 일본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부럽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저소득층 지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합쳐졌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 아닐까 싶고요. 여기저기 쪼개다 보니까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도 7학기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면제도 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연장을 했죠?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난해까지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만 이자를 면제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나는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요. 취업 후에 일정 소득을 내가 실질적으로 올리기 전까지는 이자를 완전히 면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간에 제한을 안 두고 취직할 때까지. 맞습니다. 네. 기간의 제한이 전혀 없이 취직을 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들도 역시 취직을 못하게 되면 졸업 후 2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이 저소득층이 아닌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라도 사실 갑자기 이제 뭐 폐업이라든지 실직 아니면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이자를 역시 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기준 소득이 기존에는 2,52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을 2,679만 원으로 올려서 조금은 더 내가 생활이 여유 있어졌을 때 그때 이제 대출을 갚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을 위한 연간 생활비 대출이 있는데요. 대출 금액도 최대 3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최대 400만 원까지 네. 늘려서 사실은 대학생들 입장에서 학비를 뭐 이렇게 받아서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내가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이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자도 면제를 해주고 내가 갑작스러운 뭔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또 이제 또 부담이 완화되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얼마 전, 며칠 전에 신용대사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됐어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 신용대사면의 구체적 내용이 11일에 열린 정부와 여당, 금융권의 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이 이제 잡혔습니다. 자,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월까지 전체 갚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체자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용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요번에 나온 이 대사면이야말로 지금까지 나온 민생대책 중에 정말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뭐 돈을 줘서 갚는 게 아니라 꼭 갚아야 되고 그 대신 이 신용 기록, 연체 기록을 다 하면 없애는 건데요. 이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빚을 사실 뭐 면제해 준다는 것은 또 그것도 다른 또 논쟁을 빚는데 갚아야 한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가는데 대상은 한 290만 명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많아요.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 제한에 한번 걸리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나온 민생 정책 중에는 최고의 그런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초에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2월 중순, 그러니까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신용대사면 방금 최양호 원장께서도 이거 아주 잘한 거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족쇄가, 신용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통상 내가 이제 빚을 3개월 동안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이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 신용평가회사라든지 금융기관과 공유를 하면서 사실 신용평가회사가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빚을 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았고 어렵게
갚았는데도 최장 5년간 나는 신용카드를 만드는데도 불이익이 있고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까지 상환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삭제를 하는 효과를 누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빨리 다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시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뭔가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건 아니냐. 모럴 해저드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네. 5월까지 상환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5월까지 이렇게 빠르게 상환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비상 경제 상황에서 이 취약자들의 이제 신용 회복을 위해서 한 3차례 정도 이러한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빚을 갚아야 혜택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은 지 언젠데 4년, 5년이 지나고까지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걸 없애야 되니까 성실하게 꽃피는 5월까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 다음 얘기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신속채무 조정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확대한다는데 이건 뭔가요? 네, 기초수급자 이자를 이제 감면하는 그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50에서 70%로 확대를 하고요. 이러면 한 37만 명 정도의 이제 혜택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는 게 진짜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초수급자 굉장히 부담이 적게 들어갈 거고요. 숫자로는 한 5천 명 정도의 기초수급자들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천 분이지만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으면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채무뿐 아니라 전화로 하는 통신채무까지도 통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보 잘 이용해서 이대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하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죠? 맞습니다.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요. 금리를 현 수준 3.5%로 이제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약 11개월째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면서 묶어두는 지금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평평하잖아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네. 이 한은은 일단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유가 이제 사태 등을 우리가 봤을 때 해외 리스크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어도 6개월 이상 기준금리 인하는 또 쉽지 않겠다라고 사실 밝혔습니다. 여름 7월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섣불리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효과, 이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내내 써오던 게 있습니다. 바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내내 썼는데 이번엔 이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큰 변화 중에 큰 변화죠. 왜냐하면 금리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말씀드린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이거를 갖다가 뺐다는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금리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의 추가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은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미국은 지금 3월 달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은데요. 네. 뭐 이제 총재께서 계속 얘기한 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 기조를 갖고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6월, 7월 정도에 우리의 금리 인하의 어떤 변곡점이 오지 않겠냐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많은 단서를 달았는데 세계 경제 회복이라든가 글로벌 지금 리스크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완화 정도를 봐가면서 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7분인데 6분이 한 분이 이제 경제수석으로 가면서 했고요. 네. 그래서 6분이 했고 사실 4월 달에 또 2-3분의 금통위원이 바뀝니다. 아하. 예, 그래서 4월까지는 그냥 지금의 스탠스를 가고 그 이후에 새 금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가 지금 뭐 시장에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양 변호사와 얘기 나눌 때 상반기에는 없다 하는 총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셔도 안 돼요. 이 시장이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고 미국도 또 오늘 보니까 또 물가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뭐 금리를 지금 내리기 어렵다 또 이 얘기 나와가지고 증시 출렁입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기가 힘들다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이르면 오는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PF 문제가 예상보다 더 금융 위기를 자극을 한다면 5월에 선제적으로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5월에도 가능은 하다. 만약 이제 부동산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5월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올해 안에 인하 횟수 같은 경우에는 한 2-3회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올해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쳤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1월 FOMC를 거치면서 금리 인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길지 워낙 FOMC의 결정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는 이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이런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4월까지는 그냥 최소한 확실한 건 4월까지는 그냥 가고 그냥 갑니다. 5월은 잘 모르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여름까지 괜찮겠지라고만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경제 관련 기사 뉴스 많이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지목된 게 바로 이른바 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효과적 관리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에 자리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우여곡절이 많았죠. 90이 넘은 창업회장이 60살 먹은 아들 옆에 세우고 뭐 사죄도 하고 눈물도 보이고 자, 그런데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정확한가요, 이게? 네, 급한 불을 껐고 태영 그룹 쪽에서는 이제 백기투항을 한 걸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 75% 이상 동의제가 필요했는데 어저께 저녁 12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96%가 동의한 걸로 최종 집계가 됐고요. 거의 뭐 100% 가깝네요. 네, 근데 워크아웃은요, 중요 내용이 무슨 법정 관리하고 다른 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로 간의 신용의 어떤 맡은 그런 믿음성에서 시작돼야 되는 건데 사실 뭐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면서 매각 자금을 좀 다르게 쓴 부분들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조금 성난 부분들을 이번에는 뭐 사재 출연이라든가 특히 주력 사업의 지분들을 담보로 잡히는 등등을 해서 일단 1차적인 부분들은 잘 지금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고비가 서너 차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급순위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냐 회생이냐 하는 그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듯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난관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일단은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이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태형건설은요, 조직이라든지 인원 구조 조정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이라든지 비용 절감안을 작성을 해서 네. 이것을 주 채권은행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주 채권은행은 이것을 받아서 경영 정상화 방안, 그러니까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1일에 2차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채권단의 결의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고 이건 앞으로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사실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 개선 계획을 주 채권은행이 확정하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현장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기업 운영 자금은 태형건설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의 또 변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사를 진행을 하다가 숨겨져 있던 채무가 갑자기 우발 채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채권단이 내가 동의를 했지만 2차 협의회에서 2차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워크아웃 바로 종료가 되게 되는 네. 것이고 이러한 변수들을 좀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당초에 창업 회장인 윤세영 회장이 우발 채무가 2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최대 9조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3배, 4배와 차이가 나니까 시장의 의구심은 아직 완전히 가신 게 아닙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태형건설의 위기가 전체 부동산 PF의 위기로 번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아주 고민이 크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은행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태형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은 총재의 얘기를 간추리면 아직 한국은행까지 나설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묘해요. 불씨는 여전하다. 아직은 한국은행이 나설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이게 추가 폭탄이 터지면 나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저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가 나설 때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난리가 나나요? 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절제된 말로 저거를 잘 시장을 달랬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 그러냐면 태양건설이 도급순위 16이고요. 협력업체만 561개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부도가 나면 이건 연쇄적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은 굉장히 안정화를 찾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태형건설이라는 태형그룹의 주가를 보면 15% 이상이 빠진 걸로 보면 네. 좀 더 강한 부분, 특히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좀 더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태형건설이 남아있는 PF 잔액은 사실은 3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60개의 PF들이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그중에 브릿지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게 18개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관리는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빠르게 채권단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안정화를 갖는 것이 지금 사실 정책 당국의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 원장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 한마디, 특히나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미국도 중앙은행 총재, FED 총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울고 웃잖아요. 말로 달랬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15% 정도 빠졌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의구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태형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500개가 넘지만 이런 현장이 전국에
105곳이나 되네요. 맞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 일체 점검이 될 것이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이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일부 건설 현장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분에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왔기 때문에 작년 11월 거 안 준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가 이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 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 공사 현장 총 500곳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네.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방문을 해서 기성금 접기 집행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불법 하도금에 따라서 이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음력으로는 아직 연말입니다. 설이 멀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못 받으면 설 맞는 심정이 어떨까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도 하면서 이런 체불 문제도 단단히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요즘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탄소중립 포인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사용된 포장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탄소 중립 포인트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무언가를 구매를 했을 때 뭔가 포인트 적립을 하잖아요. 뭐 빵을 하나 사더라도 뭐 5%, 뭐 0.5% 이렇게 포인트율을 정해놓고 포인트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는 그걸 열심히 모아서 이제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뭔가를 실천했을 때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네. 이것이 탄소 중립 포인트 제고요. 내가 친환경을 실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 포인트를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참여 기업들이 이마트도 있고, 맞습니다. 커피 뭐 별다방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저렇게 6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에 가서 내 탄소 중립 포인트로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자기 텀블러 직접 들고 가서 커피 마시는 분들 늘었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120만 명이
보이고 있다고요, 예, 고지가? 그럼 빠르게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지금 교육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굉장히 이 세계적인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탄소에 대해서는 사실 탄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구를 푸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1920년대, 30년대에는 빙하기 올 때 탄소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온난화에서도 또 문제가 이제 탄소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중립적인 우리가 탄소 중립의 목표를 지금 세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고 또 일각에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그런 논쟁까지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기후의 변화의 중심에는 탄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석 달새 가입자가 13만 명이 늘어서요. 2002년 말에는 25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13개월 만에 무려 4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SNS 또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맘카페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니까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참 처음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 폐지 줍기라는 말까지 나왔다는데 폐지는 알아듣겠는데 디지털 폐지 줍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폐지를 모아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많이 모으면 이게 이제 돈으로 환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직접 내가 이렇게 폐지 줍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가 이제 부수입 아닌 부수입처럼 이렇게 폐지 줍기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명 에코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내가 굉장히 우리 지구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뭔가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나에게 포인트도 쌓이고 그걸 돈처럼 쓸 수 있는 뭔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MZ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폐지 줍기를 위한 이러한 온라인 앱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일부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렇게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등급을 더 준다고 해요. 그렇죠. 자, 양 변호사 설명대로 MZ가 이끄는 건 좋은데 우리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대보다도 70대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MZ세대하고 에코재테크 이 말이 어려운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을 끌어들여야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는데 그렇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 연령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짓게 쓰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탄소를 많이 나오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샤워하는 겁니다. 물을 데워서 물을 댐에 맞아서 그거를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또 샤워하는 샤워 같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탄소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샤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마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줄이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적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계속 교육을 하고 사실 우리가 보면요. 플라스틱 빨대하고 종이 빨대하고 탄소 발생량이 더 많은 게 항상 우리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종이인가요? 종이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펄프. 네, 나무를 베서 운송해 와서 그걸 가공할 때는 탄소 중립에 더 나쁜 것이 사실은 종이 빨대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교육할 때가 지금 충분히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2가지만 명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샤워 한 번으로 줄이시고요. 더 주셔도 되겠지만 위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 빨대 이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로 실천이 좀 쉽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이 탄소 중립 포인트를 모아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1,500만 원이 넘는 기부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포인트를 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각 가구당 이제 5%에서 20% 정도의 절감한 데 이제 포인트를 준 것을 모아서 저소득층의 1,600가구에 지금 1,510만 원을 전달하는 아주 진짜 값진 그런 선행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생각해 주시면
점점 더 포괄적으로 많이 넓어질 수 있는 저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 수도, 가스를 줄여서 포인트를 받아 보니까 그것도 지금 3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는 많이들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소가 줄인 잔반이라 그러죠. 남는 밥, 반찬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학생들이 공짜로 랍스터라고 합니다. 바닷가재 특식을 제공받은 학교도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의 효원 고등학교인데요. 점심 급식에 특별한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 랍스터, 테일 구이가 저렇게 한 마리 통째로 등장을 한 겁니다. 저게 1인당 하나씩이? 맞습니다. 사실 랍스터를 학교 급식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렇게 학생들이 한 마리씩 나눠서 이렇게 먹고 아, 있죠. 네. 저 레스토랑에 가서도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요. 나눔과 탄소 절감의 결실이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급식 후에 남은 음식, 이런 이 잔식을 주변 취약계층들에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급식이 사실 제공이 되는 것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 잔반 처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탄소 중립적인 그런 행동,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경기도의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효원고등학교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이 최우수상을 또 받기도 하고요. 정부가 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이렇게 효원고등학교의 사례를 비추어서 만약에 음식물 처리 비용을 절감을 한다라든지 개인의 잔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충족을 하게 되는 경우에 탄소 중립 포인트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수원의 저 효원고뿐이겠습니까? 학교들이 따라하면 맞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랍스터도 먹고 스테이크도 특식으로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참 저도 먹고 싶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부가 관련 예산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환경부가 올해 예산을 2배 가까이는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2022년부터 했는데 당초에 24억이었어요. 그것이 뭐 작년에 89억으로 넘었다가 올해 이제 147억이 됐는데요. 지금 증가 속도로 보면은 이거 뭐 올해 가기 전에 다 소진될 수 있는 글쎄 부분들이 상반기에 다 쓰지 않을까요? 상반기 뭐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예비비라든가 특별 예산이 지금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들이 많고요. 이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로 의식 있는 생활과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이 우리의 가치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동하는 인지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예산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올해 내세운 게 행동하는 정부와 신속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양지민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걸 이제 검색창에 치면 되네요. 맞습니다. 검색을 하고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 기업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것을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쌓이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쌓아가는 그 앱과 그 내가 회원 가입을 한 참여 기업의 이제 사이트와 연동을 시켜놓으면 내가 한 번만 최초에 회원 가입을 해두고 로그인을 해두면 내 포인트로 이러한 참여 기업들에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 일일이 것이고요. 63개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내가 탄소 포인트를 모아서 그 많은 이제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좀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 등록 후에 별도 확인 없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거 싫어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입하는데 한 몇 분이면 됩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얼마를 환급받는지가 궁금한데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요, 놀랍게도 2022년부터 실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안 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전자수중 여러분 안 받으시면 100원입니다. 그다음에 텀블러 이용하면 300원. 그다음에 뭐 리필 스테이션이라면 2,000원. 네, 그다음에 다회용기 1,000원. 그래서 요 실천공 이 항목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연간 7만 원까지. 그럼 이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요. 최대 7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한 뭐 6천 원. 오, 대단한 거죠. 이거 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실히 파급 효과와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30만 30만 원이 가까워요. 월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자, 자동차 이용으로도 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자동차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요, 일단은 승합차 주행 거리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법인 단체 소유,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또 제외가 사실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느냐? 일단은 급출발이라든지 급가속, 그리고 급감속이나 급정지를 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난폭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또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고, 이러한 사실 자동차에도 좋고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을 하다 보면 자동차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승용차나 이제 승합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사실 감축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이것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만큼 환경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일단은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나의 운전 방법이라든지 습관을 개선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친환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기아차가 매년 하는 네. 행사 중에 연비왕뽑기 대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같은 차인데 2배 더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급출발, 급제동 뭐 이런 것들만 조금 굉장히 조심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연료 절감이라든가 탄소 중립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절감 포인트는 계속 인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같은 건데, 자, 이게 올해부터는 관련 조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요, 이제 집단 주거 활동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 그다음에 건물 이런 데에서 지금 많이 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거는 폐지를 하고요. 진짜 개개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활동을 하셔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단으로 하면 뭐 사실 조금 관심이 덜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갈 수 있는 부분, 따라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이 포인트는 조금 이제 좀 줄어들고요. 이제 개인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지금 포인트 쌓는데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이걸 모으면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모으면 개인은 뭐 얼마 돼 하는데 이게 커집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에너지 절감과 이 자동차 주행거리 절약으로 한 가정이 볼 수 있는 혜택, 이게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해 봤죠? 네, 연간 최대 27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만 원.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단 가정 에너지,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를 절감을 했을 때 가구당 한 명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서 또 연간 1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20만 원인데 7만 원은 그렇죠. 뭔가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녹색 생활 실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연간 7만 원을 우리가 좀 쌓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라든지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러한 녹색 생활 실천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7만 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총 27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것은 사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또 아니기 절대 때문에 저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조금만 나의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면 연간 27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민간 회사, 특히 이 백화점이 자사 포인트를 적립하면 서울의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라고 하죠. 이걸 이용할 수 있게 연동을 한다는데 서울시와 협약까지 맺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이제 자사 포인트를 적립한 서울시의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민간과 이 공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의 접점을 지금 아주 초기에 만들어 주신 거여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현대백화점 가서 물건 사시면 이제 H 포인트가 많이 쓰는데 그거를 바로 따릉이라는 건 사실 자전거라고 보시지 말고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를 절감하는데 가장 첨단에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저 있잖아요. 저렇게 있죠. 있고 그다음에 또 탄소가 안 쉽게 쓰고.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그런 어떤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의 이런 동참들을 지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거 이용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재미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쉽게 갈 수 있고 다리 힘도 길러지고 일석삼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엔 이슈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